우리가 포토샵을 먼저 한다고 카페 입사를 아예 다루지 않다 보면은 아무래도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 포토샵에서 새로 만들기. 자, 그러면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기본 틀을 만들어 볼게요. 포토샵에서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새 창이 뜨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요 옆에서 이제 설정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 요 네임, 요 이름 부분은 여기서는 상세 페이지들이라고 이름을 줬네요. 근데 이름을 지금 주셔도 되고 나중에 주셔도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그냥 간단히 상세 페이지 틀이라고 일단 이름을 먼저 줘볼게요. 폭은 화이트, 요게 이제 폭인데 860을 줬죠. 이게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860 픽셀 기본으로 폭을 두고 있으니까 860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고, 하이트가 높이인데 높이는 2000 픽셀을 줬어요. 2000으로 맞출게요. 리솔루션은 해상도 72 픽셀 per 인치로 그대로 두시고, 컬러 모드는 RGB 색상인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컨텐츠 배경 내용은 흰색인지 확인하시고, 이렇게 세팅이 됐다면 제작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긴 창이 하나 생겼을 거예요. 이게 지금 상세 페이지가 뜬 건데요. 지금 현재는 이 화면이 25%로 축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 이미지를 원래 사이즈대로 보고 싶다면 이 돋보기 툴을 따닥 2번 누르시면 이렇게 100%의 크기를 볼 수도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화면이 되게 커서 한꺼번에 다 보기 힘들죠. 이럴 때는 손바닥 툴을 따닥 누르시면 화면에 보기 좋은 사이즈로 축소가 되거나 확대가 돼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돋보기 툴은 무조건 100%로 볼 때, 손바닥 툴을 더블 클릭할 때는 화면에 보기 좋은 사이즈로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볼 때 활용한다. 일단 이 정도도 한번 기억해 볼게요. 어쨌든 이제 빈 파일이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여백을 띄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 놓도록 할 건데요. 뷰에 보시면 룰러스라는 메뉴가 있어요. 뷰가 어떤 거냐면 여기 보기에서 여기 눈금자가 일단은 체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보기의 눈금자는 컨트롤 R을 누르면 이렇게 사라지게 하거나 다시 나타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금자의 단축키는 컨트롤 R이고, 아니면은 여기 보기에서 눈금자를 켜서 나타낼 수도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여기 그럼 이렇게 눈금자가 나타났죠? 이 눈금자가 지금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 눈금자 안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면 얘가 픽셀자인지 인치자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제 눈금자는 센티미터로 되어 있네요. 그럼 픽셀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다시 픽셀자로 이렇게 바뀌어서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한 게 62페이지 3번까지 제가 설명한 거고요. 여기 눈금자 안에서 끌어서 나타내면 돼요. 누르시면서 이렇게 빼볼게요. 왼쪽 눈금자를 4번 내용 읽으시면서 볼게요. 왼쪽 눈금자를 클릭해서 화면으로 끌고 가요. 이렇게 선이 하나 끌려지는 게 보이죠? 이렇게 끌어서 가이드라인을 배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가보면 지금 이게 너무 스무스하게 넘어가는데 잠깐만요. 자, 보기에 보시면 스냅이라는 게 있어요. 요 스냅이 체크가 되어 있을 때는 아까 여기 눈금자에서 끌고 이렇게 당겨보면 중간쯤에서 뭔가 딱 걸쳐져서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이때 놓으면은 딱 중심 부분에 이렇게 가이드 안내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치수를 보고 놔야 되다 보니까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기에서 여기 스냅이 체크가 되어 있다면 이렇게 끌고 가면 중간에 딱 고정될 거예요. 그때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상세 페이지 중앙을 우리가 표시를 했고, 같은 방법으로 위쪽 눈금자를 드래그해서 이번엔 600픽셀 위치쯤에 가이드선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 위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끌어서 이렇게 당겨서 600 있는 위치를 잡으려고 하니까 이것도 힘드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딱 600에다 잡기 위해서 편하게 잡는 방법 한 개를 알려드려 볼 건데요. 보기에 보시면 새 안내선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책에는 적혀 있는 내용은 아닌데 한번 적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빈 공간들 많으니까. 보기에 새 안내선을 눌러보시면 가로냐 세로냐 내가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위치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세로 방향의 위치는 가로로 할까요? 가로 방향의 위치를 600픽셀짜리로 가이드를 긋겠다 확인해주면 이렇게 가로의 600픽셀 위치에 이렇게 가이드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해서 이 위쪽에는 이제 상품에 대한 메인 이미지 같은 걸 넣어서 나타내거나 인트로를 넣을 때 활용을 할 영역이다 라고 이렇게 잡아놓은 거라면 이제 여기 사이에 요 경계 라인 부분에도 약간 가이드로 여백을 띄워주면 좋겠죠. 그래서 63페이지 부분인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끌어와도 되지만 요거보다 그냥 보기에서 새 안내선 아까 요거 그대로 이용할게요. 새 안내선에서 20을 적고 세로를 20을 적고 확인하면 세로 방향에 이렇게 20 위치에 가이드선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보기에서 새 안내선 아까 이게 860이었죠. 그쵸? 그러니까 세로 방향의 위치를 840을 주면은 오른쪽에서 20만큼 띄워진 부분에 가이드선이 또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면 간단하게 틀을 우리가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가이드라는 거는 그냥 뭐랄까 직접 원래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가상으로 선이 그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모양을 만들 때 약간의 틀 형태로 이렇게 갖춰놓고 작업하면은 이 바깥쪽으로 삐져나가게 만들지 않으니까 깔끔하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가이드선이 잘 들어갔는지 체크해보고 저장도 해볼게요. 내가 근데 이 가이드를 잘못 그렸어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동 도구로 해당 가이드를 눌러서 끌어다가 바깥에다 버려버리세요. 아예 이거 이쪽으로 버릴게요. 이렇게. 그러고 다시 이렇게 끌고 오거나 아까 새 가이드를 넣으면 돼요. 보기에서 새 안내선 해서 세로에 아까 840 끌어다 버리면 제거가 돼요.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끌어다 놀랬더니 끌어가지지를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보기에서 안내선을 잠궈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내선 잠그기는 수정이 안 되도록 안내선이 잠겨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태로 되어 있을 때 수정을 하려면 다시 보기에서 안내선 잠그기를 풀어주셔야 이렇게 끌어서 안내선의 위치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작업할 때 계속 안내선이 걸려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 대신 안내선이 움직이면 좀 싫잖아요. 그럴 때 안내선을 잠그는 건 보기에 안내선 잠그기라는 기능이에요. 단축키는 컨트롤 알트 세미콜론으로 누르는데 단축키니까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편하죠. 아무래도 여기 딱 잠겨져 있으니까. 자, 일단 이렇게 안내선을 그려보셨다면은 이제 저장도 해볼 건데요. 저장을 하실 때는 파일에서 저장 버튼을 눌러서 쉽게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64페이지 세이브 에즈 대화 상자가 이렇게 활성화되면 파일을 내가 저장할 경로를 선택을 하시고 예를 들어 바탕화면에 폴더를 만들겠다 또는 내 USB에 폴더를 만들겠다 하면 USB에다가 저장을 한다고 해볼게요. 폴더 해서 폴더를 만들고 여기다가 상세 페이지 트리라는 이름으로 PST로 저장해 놓으면
나중에 상세 페이지 만들 때 새로 만들기에서 이 틀을 매번 만들 게 아니라 얘를 그냥 가져와서 작업을 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상세 페이지 틀을 만들어서 보관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한번 본 거예요.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일단 질문 받고 그러고 나서 레이어에 대해서도 한번 안내를 드려볼게요. 예제를 불러와서 볼 건데요. 예제 파일은 파트 2의 챕터 1의 세션 5에는 레이어 개념이라고 합니다. 파일에서 열기에서 한번 예제를 불러와 볼게요. 우리 저번에 저장했던 USB에서 쇼핑몰 디자인 가이드북의 아까 파트 2 챕터 1에 있는 얘가 세션 5번이래요. 레이어 개념이라는 PSD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파일을 열어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아니오 누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레이어 패널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레이어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돼요. 레이어라는 건 포토샵에서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레이어가 많아지면 이 레이어 때문에 좀 골치 아프신 경우들도 좀 있으실 건데요. 레이어라는 거는 제가 말할 때는 조각 그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그마한 어떤 그림들을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그림처럼 보이겠지만 이렇게 조각조각들이 겹쳐져서 보이는 그런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미지는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의 이미지처럼 보이시겠지만 보면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처럼 보이겠지만 이 레이어를 보면은 백그라운드 위에 하나, 둘, 셋, 네 개의 레이어가 얹어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66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지금 올려져 있는 건데요. 위에 보면 이 T라고 적혀 있는 건 타임 레이어, 즉 글씨 레이어예요. 그래서 레이어 개념 이해하기라고 적혀 있는 이 옆에 눈 모양을 가려보면 이렇게 글씨가 가려지는 게 보이죠? 자, 얘는 뭐냐면 여기 있는 비행기 모양의 레이어네요. 그쵸? 얘를 가리면 이렇게. 자, 요거는 뭐예요? 요 바깥쪽에 있는 여기 배경 부분에 있는 요 레이어죠. 얘를 가리면 이렇게. 그리고 얘는 뭐예요? 얘는 그냥 구름, 이 그림들. 그래서 여기 가리면 이렇게. 그래서 실제는 이렇게 레이어들이 얹혀져서 보이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레이어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어의 기능의 67페이지 내용을 읽어보자면 일단 요 T라고 적혀 있는 건 텍스트 레이어고요. 여기 백그라운드 요거는 이제 흰색 종이, 즉 일반적인 흰색 레이어가 되겠죠.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좀 다르게 뜨는데 이거는 프로그램이 우리가 버전이 조금 더 높은 버전으로 보다 보니까 좀 다른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지금 여기는 간단히 말하면 도형 레이어예요. 그래서 이 지금 비행기 도형이 그려져 있는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얘는 일반 이미지 레이어. 여기는 보면은 이렇게 뭔가 표시가 돼 있죠. 이게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사진을 원본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레이어예요. 따라서 제가 이 부분을 따당 누르면 이렇게 원본 사진을 들어가서 편집을 하거나 활용할 수 있게 보관이 연결이 돼 있는 레이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표시가 있죠. 그 다음 얘가 백그라운드 레이어. 그리고 내가 만약 이 레이어를 움직이는데 얘만 이렇게 따로 움직여요. 그래서 나는 얘랑 얘를 같이 움직이겠다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거랑 이거를 같이 선택하고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질 텐데 매번 이렇게 같이 선택하기에는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주면 두 개가 같이 움직여요. 자, 만약 얘만 선택하고 움직여도 같이 움직여요. 그죠? 그래서 요 쇠사슬은 연결해주는 레이어, 그러니까 묶어서 같이 그룹 지어주는 레이어가 되겠고, 요 FX라고 적혀 있는 건 레이어 스타일, 레이어 효과를 말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 비행기에다가 FX 레이어 스타일에 만약 경사와 엠보스라는 다른 어떤 효과를 눌러보면 이렇게 비행기가 약간 튀어나와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FX는 레이어의 스타일을 입힐 때 쓰는 레이어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동그라미에 네모에 동그라미로 뚫려 있는 얘는요 레이어 마스크라고 하는데
레이어에 마스크 기능을 추가해서 일부를 가릴 때 활용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볼 거니까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만 했고요. 만약에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드려보면 이 레이어 마스크를 누르면 아무것도 변하는 건 없을 거예요. 옆에 이렇게 흰색 판이 하나 생기죠. 이게 마스크 영역인데 마스크라는 거는 흰색은 보이는 영역, 까만색은 가리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 브러쉬를 까만색으로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문질러 보면은 지금 마스크에서 까맣게 칠해진 부분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림에서 이렇게 예제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다시 나타나게 하려면 마스크에서 흰색 부분은 보이는 영역이거든요. 그럼 만약 흰색으로 제가 브러쉬를 바꿔서 문지르면 이렇게 다시 나타나죠. 그러니까 마스크라는 거는 가리는 건데 여기서 레이어 마스크는 레이어의 일부를 가릴 때 이용하는 게 레이어 마스크라고 해요. 그 다음 여기 동그라미가 반절 색칠되어 있는 거,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색상을 관리하는 그런 레이어거든요. 그래서 명도나 대비 이런 것들을 보정을 하는 보정 레이어라고 해요. 그 다음 이거는 폴더 모양이죠. 그래서 레이어를 우리가 그룹을 묶을 때 쓰는 거라면 여기 종이 접힌 레이어는 새 레이어, 그리고 여기 보면은 휴지통은 레이어를 삭제할 때 쓰는 레이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어의 기능들 한번 쭉 확인해 보았고요. 넘어가서 68페이지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열어올 건데 예제 파일은 파트 2의 챕터 1 섹션 6에 있는 색상 보정을 열어올 거예요. 우리가 들어와 있는 요 부분이 파트 2의 챕터 1 섹션 5잖아요. 그럼 요 앞에 있는 챕터 1을 골라서 섹션 6를 눌러서 들어가면 빨리 찾을 수가 있죠. 자, 요 면도기 그림 있는 거 열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색상 보정 파일을 열어왔고요. 밝기를 한번 보정을 해볼게요. 지금 가져온 색상을 보니까 면도날을 아마 가는 어떤 도구를 판매하는 것 같긴 한데 사진이 조금 누리끼리 하거나 어두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밝기 보정을 할 땐 이미지라는 메뉴에 보시면 조정이라는 메뉴가 보통 보정 메뉴예요. 이미지의 조정의 레벨, 이게 여기 적혀 있는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레벨이라는 메뉴예요. 여기로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레벨 값을 설정할 수 있게 나오는데 여기 제일 앞에 있는 요 모양이 제일 어두운 영역, 여기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이 중간에 이제 밝기 대비 명도 맞추는 거, 그리고 여기 제일 끝에 있는 요 하얀색 세모가 밝기. 자, 이거를 이렇게 조절해 보면 요 사진이 밝아지거나 대비가 맞춰지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맞추시면 되는데 책에서는 값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밑에다 값을 적을게요. 어두운 영역은 20으로 되어 있고 중간은 0.86,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밝은 영역은 231로 되어 있네요. 근데 이 값을 꼭 적지 않아도 돼요. 나중에는 직접 끌어서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은 가급적 똑같은 결과를 얻어보려고 똑같이 적어봤어요. 확인해보면 색깔이 좀 바뀐 게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신다면 옆에 여기 히스토리 팔레트 작업 내역을 눌러서 열기랑 그 레벨 눌렀을 때랑 비교해 보시면 차이점이 보일 거예요. 이게 원본이라면 아까 레벨을 거치고 나니까 조금 더 선명해졌죠. 자, 이번에는 밝기를 좀 더 수정을 해볼 건데요. 밝기라기보다 색상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이미지에 다시 조정에 있는 컬러 밸런스. 컬러 밸런스는 색상 균형이라는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가서 보시면 녹청, 마젠타, 노랑, 녹색, 뭐 빨강, 파랑 있어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여기 노란색이 좀 낀 것 같다면 노랑의 반대편 쪽인 파랑으로 가면은 노란색이 빠져나가면서 파란색이 가미가 돼요. 마젠타, 녹색을 좀 조절하면 이렇게 색상이 색상 톤을 이렇게 보정을 해서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은 아까 원본하고 또 색깔이 많이 달라졌죠? 이런 식으로 색상을 뽑는 게 바로 이미지의 조정에 있는
색상 균형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상품을 찍을 때 조명에 따라 색상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색상을 내가 균형 맞게 조절해 줄 때 들어가는 게 컬러 밸런스. 예제에서는요, 첫 번째 색상 레벨은 23, 두 번째 색상 레벨은 마이너스 48, 세 번째 색상 레벨을 8로 줬는데 여기서 세팅하지 않고 여기서 직접 끌어서 조절하시면 돼요. 보면서 조절하시면 똑같이 맞출 수 있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보정된 게 보이죠? 이게 원본이었다면 이게 이제 수정본. 지금 보면 파란기가 많이 빠진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파란 색상을 조정해 보시면 되세요. 자, 4번의 버라이에이션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있었던 효과긴 한데 지금은 얘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들어가 보자면 이 색상을 뭐 검색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실제 그렇게 필요한 기능은 아니라 가지고 저도 사실 잘 쓰진 않는 기능이거든요. 설명을 드려보자면 색상이 이렇게 있을 때 색상의 값들을 추가해 가지고 좀 더 빨간색, 좀 더 파란색 이렇게 추가하거나 밝기랑 어둡기를 집어넣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요거 자체는 그렇게 많이 역할을 하진 않기 때문에 아마 CS6까지는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사라진 내용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4번은 X 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70페이지. 이번에는 이미지를 좀 더 밝기 대비를 맞춰서 선명하게 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미지에 조정해 보시면은 곡선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영어로는 curves라고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을 눌러서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보이죠. 여기서 이 그래프를 위쪽으로 올리면은 이렇게 밝아지는 거고요. 아래쪽을 조절하면 대비가 맞춰지는 거예요. 대비랑 밝기를 적당하게 맞추시면 돼요. 눈으로 원래 보고 맞추시면 되지만 이것도 일부러 값을 똑같이 한번 줘보자면 출력값이 199, 입력값이 뭐 185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값, 여기는 출력값이 59, 입력값이 뭐 69 이렇게 적혀 있는데 지금 이것도 제가 지금은 여기 있는 값대로 그대로 적었지만 실제로 저는 값을 적지 않고요. 여기서 직접 이렇게 끌어서 맞추거든요. 그냥 보이는 대로 맞춰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끌어서 보정하니까 따로 여기 값을 입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 확인해보면 이렇게 보정이 완료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원래 원본하고 한번 비교해보자면 작업 내역의 열기나 색상 보정을 눌러보면 이게 원본이에요. 원래 이런 사진을 아까 밝기 대비를 보정해 놓으니까 이렇게 바뀌어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파란색이 일단 사라졌고 일단 상품은 좀 더 강조가 돼서 또렷하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게 바로 포토샵이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가 사진을 찍지만 그 사진이 빛의 영향에 따라서든 뭔가 좀 어두침침하고 색깔이 변색돼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정을 해주는 게 포토샵이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타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조금 볼게요. 우리가 상세 페이지 디자인을 하기 위한 간단한 보정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만 이게 아닌데 잘못 봤다. 네, 71페이지에 제가 다른 거 읽었어요. 자, 폰트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운을 받아보도록 할 건데요. 일반적으로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아무 폰트 다 쓰다 보면은 유료 폰트를 썼을 때 그 폰트 회사에서 보고 가끔 이제 법적인 어떤 분쟁을 벌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료 폰트를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엔 익혀볼게요.
자, 폰트는 뭐 맑은 고딕, 뭐 폰트 글꼴 패키지에서 쭉 적혀 있는데 이런 폰트들도 있고 더 많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예제는 72페이지를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인터넷을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리고 검색창에다가 나눔 고딕이라고 적어보면 이렇게 네이버 한글한글 아름답게 라는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여기를 들어가서 글꼴을 우리가 볼 거니까 글꼴 모음을 눌러보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글꼴 모음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눔 글꼴 전체 내려받기를 눌러주시면은 나눔 글꼴을 아까처럼 zip 파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가급적이면 저장을 해두는데요. 우리가 저장을 할 때 이 앞에서 아마 설명을 했겠지만 구성 요소를 아무데나 저장했을 때는 만약에 여기다가만 설치해서 활용하신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다른 곳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이 폰트를 다시 다운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근데 지금은 얘가 나눔인 걸 쉽게 아니까 바로 찾지만 나중에 폰트들이 되게 많아지면은 찾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USB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보관을 할게요. 저는 새 폴더를 만들어서 폰트라고 이름을 주고요. 폰트 모음이랄까요? 이거 폰트인데 포트라 적었네. 이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 저장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장이 되겠죠? 그럼 USB에서 아까 폰트 모음이라는 폴더로 가보면 여기 나눔 올이라고 해서 이렇게 묶어져 있는 압축 파일을 볼 수가 있고 따닥 해서 들어가서 압축을 풀기를 눌러주시면 압축을 풀 수가 있어요. 자, 나눔 글꼴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여기 나눔 고딕 있죠? 여기 따닥 눌러 보니까 여기 압축이 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72페이지 3번이죠? 다운로드 받은 압축을 풀고 생겨난 폴더에서 계속 이동해서 나눔 올의 나눔 글꼴 지금 나눔 고딕까지 왔고 여기 TTF 고딕이라고 적혀 있는 이 압축을 따닥 하고 압축 풀기를 하면 이 압축이 풀려집니다. 그리고 이 글꼴 파일은 폰트 폴더로 이동하면 되는데 이동할 필요 없이 얘네를 선택을 쫙 해서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그냥 모든 사용자용으로 설치하시면 일단 설치가 진행이 될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데 얘 누르셔서 설치하시면 돼요. 설치하기가 안 떴어요. 네이버에다가 눈누라고 적어볼까요? 눈누는 폰트를 다운받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눈누라고 되어 있는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상업용으로 쓸 수 있는 폰트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얘는 일단 닫고 여기 추천 폰트, 모든 폰트, 무슨 폰트 등의 여러 가지 폰트들이 보이고요. 모든 폰트를 잠깐 보자면 이건 광고니까 닫을게요. 이렇게 여러 가지 폰트들이 보여요. 그럼 나는 만약 G마켓의 산수채 요걸 받겠다라고 한다면 얘를 선택을 해서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하면 이 폰트를 다운받으러 이렇게 창으로 들어가져요. 그러면 이거를 TTF로 다운로드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아까 폰트 모음에다가 저장해 놓을게요. 이 파일 열기를 해서 압축을 풀고
얘네를 선택해서 오른쪽, 여기서 모든 사용자용으로 설치하면은 설치가 또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눈누라는 사이트는 폰트들을 다양한 어떤 상업용으로 무료 배포하고 있는 폰트들을 모아서 한 번에 볼 수가 있고, 이 중에 마음에 드는 폰트는 클릭해서 글자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들면은 이 폰트를 들어가서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하면 해당 폰트를 제공해주는 페이지를 들어갈 수가 있고, 여기서 다운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TTX 파일을 그냥 제공해주는 경우는 바로 설치해서 쓰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아까처럼 압축이 되어 있는 경우는 압축을 풀고 설치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아까 G마켓 산스체를 설치를 했고요. 만약에 더 필요하시면 폰트를 좀 더 설치하는 걸로 하고, 일단 설치한 폰트를 사용하러 가볼게요. 자, 포토샵을 열고 파일에 뉴 들어가서 새 캔버스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 눌러서 열었고요. 네임은 여기 제목 없음 1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글씨 쓰기 연습이라고 적어주세요. 글씨 쓰기 연습. 그리고 화이트가 폭인데 여기서 폭은 860을 줬네요. 860 픽셀. 요 높이는 700 픽셀로 설정을 해줄게요. 700. 그리고 리솔루션은 72 픽셀 per 인치로 맞추신 다음에 제작을 누르시면 이렇게 제작이 돼서 창이 하나 열렸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이번에는 글씨를 적어 볼 거니까 이 툴박스에서 T자 모양의 아이콘을 찾아주세요. 얘는 수평 문자 도구라고 하는데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화면에 내가 입력하고자 하는 글씨의 첫 위치쯤을 클릭합니다. 여기에 클릭해 볼게요. 클릭.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이 배경 레이어 위에 T자의 타임 레이어가 생기고요. 여기는 깜빡깜빡 커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타입 툴을 좀 소개를 하고 마저 설명을 할 건데, 타입 툴의 경우는 이 위쪽에 보시면 얘가 글씨체예요. 지금 저는 나눔 고딕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 옆에 세모 여기 펼침 단추를 눌러보면 이렇게 글자가 쫙 나와요. 그래서 다양한 글자체를 고를 수가 있고, 중간쯤 보시면 여기 선이 하나 보일 거예요. 이 선은 요 위쪽은 한글 폰트, 이 밑에는 영문 폰트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만약 어떤 글꼴을 골랐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나눔 고딕을 골랐다라고 한다면 그 옆에 여기 레귤러라고 적혀 있는 게 속성인데요. 이 부분을 누르면 라이트, 볼드, 엑스트라 볼드 등의 각각의 속성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모든 그 폰트들마다 다 있는 건 아니고 여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폰트마다 달라요.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이거는 글씨 크기예요. 지금 커서 깜빡이는 이 크기가 34.68pt로 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어차피 저도 이따가 맞출 거니까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가끔 지금 찍어봤는데 만약 커서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 커서가 너무 작다 하시는 분은 여기 있는 치수를 조금 조절해서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AA라는 건 속성이에요. 글자를 적을 때 글자에 대한 속성인데 선명하게, 뚜렷하게, 강하게, 매끄럽게 등의 속성들이 있어요. 일단 글씨를 써보시고 나서 속성을 바꿔보시면 조금씩 글씨의 느낌이 다르게 보이는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부분은 정렬 방식이에요. 자, 첫 번째 있는 게 왼쪽 정렬, 여기 중간에 있는 게 중앙 정렬, 여기 있는 건 오른쪽 정렬인데, 우리가 왼쪽을 기준해서 보통 글씨를 쓰시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글씨 쓸 때는 아마 텍스트 왼쪽 정렬이 편하실 거예요. 혹시 저처럼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다면
여기서부터 글씨를 적으면 여기가 이제 중심이 돼서 위쪽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막 글씨가 나가서 당황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 저처럼 가운데 정렬이 찍혀 있으면 왼쪽 정렬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글씨의 색깔이에요. 지금 흰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되어 있다 보니 글씨를 쓰면 아마 안 보일 거거든요. 따라 이 부분을 눌러서 색깔을 바꿀 건데요. 클릭해보면 색상 피커라고 이렇게 뜰 거예요. 여기서 색상 톤을 내가 마음에 드는 색상을 찍어 볼게요. 예제에서 아마 분홍색을 쓴 것 같긴 한데 나중에 바꿀 수도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색깔을 찍어주세요. 근데 색깔을 찍었지만 여기 있는 색깔은 따로 변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색상 톤만 고르는 거고 색상은 이제 이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클릭해서 찍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파란색을 나타내겠다 하면은 파란색을 여기서 톤을 고르셨다면 파란색 부분을 이렇게 동그란 표시로 클릭해서 찍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연한 파랑을 하겠다. 그럼 어딜 찍어야 돼요? 이런 데를 찍어야 되겠죠. 그쵸? 내가 만약 진한 파랑을 하겠다. 그럼 요 아래쪽 부분을 찍어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색상은 여기서 색상표에서 색깔 톤을 고르고 그 다음 여기서 색깔을 찍을 때 그 색깔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설정 안 하시는 분은 여기 HSB나 RGB 값을 직접 조절하시거나 아니면 밑에 있는 헥사코드 값을 직접 입력해서도 설정은 가능하세요. 자, 어쨌든 색깔 마음에 드는 색깔로 고르셨다면 확인 눌러볼게요. 자, 이제 적어볼 건데요. 뭐라고 적혀있나 봤더니 제목으로 흔히 쓰는 글씨 크기라고 적혀있네요.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적었어요. 자, 여기 지금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데요. 이때 내가 만약 이 글씨를 이제 적용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요 옵션 바 맨 끝에 확인 버튼이 있어요. 요 버튼을 누르면 돼요. 근데 매번 이렇게 누르려면 힘드니까 단축키로 말씀드리면 컨트롤 엔터를 치시면 글씨가 적용이 됩니다. 자, 이제 이 쓴 글씨가 여기 보시면 레이어가 선택이 돼 있죠? 이 상태로 글씨의 서식을 꾸며볼 건데요. 74페이지에 있는 사각형대로 꾸밀게요. 글꼴은 나눔 고딕으로 여기서 나눔 고딕 고르시면 돼요. 만약 찾기 힘드시면 적으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고를 수 있어요. 나눔 고딕으로 스타일은 볼드니까 볼드체로. 그 다음 크기는 60포인트 아랬으니까 여기 값을 60으로 적고 엔터. 그럼 글씨가 커졌죠? 그 다음 색상은 아까 우리 파란색 고르긴 했는데요. 여기서는 뭐 샵 EA016F로 아랬으니까 여기 있는 요 색상을 클릭해서 여기다가 적으면 돼요. A 그 다음에 016F 하고 엔터 치시면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제 글씨 위치를 움직일 때는 이동 툴을 골라주시고 이동 툴로 얘를 끌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세요. 어차피 지금 보기에 스냅이 아까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때 보면 이런 식으로 선이 보여요. 그래서 가운데가 여기구나 이렇게 놓고 배치해 놓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글씨를 하나 적어 보았고요. 넘겨서 76페이지. 조금 더 적을 글씨들이 많은데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자, 일단 두 번째 글씨를 한번 또 적어 볼게요. 자, 글씨를 적기 위해서 아까와 같이 타입 툴을 클릭해 주시고 글씨를 적을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럼 커서가 깜빡이고 글씨를 쓸 수 있게 나오는데 이번에는 나눔 고딕에 여기 60이니까 좀 너무 커 보이죠? 그럼 적당하게 이렇게 조절해 놓으세요. 뭐 몇으로 하든 지금 대략적으로 설정하면 되니까 이 색깔도 미리 설정해 놔도 되고 아니면 적고 나서 설정해도 돼요. 자, 일단 적어 볼게요.
자, 여기까지 적고 엔터를 치면 줄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요. 다 적고 나서는 컨트롤 엔터. 그럼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이 두 번째 쪽 왼쪽 글씨는 크기는 27포인트를 주라고 했으므로 이때 여기에서 27포인트. 그 다음 글씨는 볼드체로 하라고 돼 있고 글씨 색깔은 646464네요. 그럼 여기 검색을 여기 글씨색을 눌러서 색깔을 646464. 그럼 이렇게 회색깔로 설정이 됐죠? 줄 간격은 오토로 주라고 했으니까 여기 줄 간격을 오토로 되어 있는지 볼게요. 지금 자동 여기 오토예요. 요 VA는 뭐냐면 자간인데요. 지금 자간이 50으로 돼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 50이다 보니까 글씨가 좀 따닥따닥 붙어 보여요. 그럼 요 VA는 0으로 맞추면 원래 자간으로 좀 넓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글씨에 대한 속성은 여기 있는 요 폴더 모양을 누르면 이렇게 문자에 대한 속성이 나오고 여기 글씨는 여기서 행간은 자동으로 맞췄어요. 그리고 VA는 원래 0으로가 기본 세팅인데 저는 마이너스 50으로 돼 있어서 이걸 0으로 다시 수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맞췄다면은 오른쪽에도 똑같은 글씨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른쪽에다가 글씨를 복사를 해서 놓고 싶은데 이럴 때는 이동 툴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끌면 이동이죠. 근데 얘를 Alt를 누르면서 끌면은 복사해요. 이렇게 옆으로 하나 복사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줄 오른쪽 글씨는 크기는 똑같이 27포인트로 할 거예요. 타입 툴 눌러놓고 27포인트 맞죠? 스타일은 레귤러니까 볼드를 눌러서 다시 레귤러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글씨가 똑같은 글씨체인데 얇아진 걸 볼 수가 있고요. 글씨색은 똑같이 646464니까 그대로 놓고 줄간격 오토니까 그대로. 자, 일단 여기까지 잘 됐는지 보고 나머지 또 설명할게요. 자, 밑에 글씨를 적을 거니까 마찬가지로 타입 툴로 글씨를 적을 위치를 클릭합니다. 자, 이제 글씨를 적어 볼게요. 영어로 적혔네요. 자, 글씨를 쭉 적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은 적용이 돼요. 자,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이 전체 글씨는 크기를 27포인트 맞죠? 줄 간격을 54pt로 놓았는데 요게 여기 줄 간격이 여기 있기는 한데요. 얘가 에러가 조금 있어서 우리는 여기서 설정 안 하고 속성에서 설정할게요. 속성에 여기 줄 간격이 지금 자동으로 돼 있죠. 여기를 54하고 엔터 치면 54포인트로 맞춰져요. 여기가 안 될 때가 있네요. 그죠? 네, 이렇게. 그 다음 글씨 색깔은 여기 색상에서 646464 똑같이 이렇게 맞췄어요. 근데 이 글씨가 지금 보니까 가운데 정렬돼 보이죠? 만약에 지금 왼쪽 정렬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을 누르면 글씨가 이렇게 가요. 당황하지 마시고 이동 툴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글씨를 적어주세요. 좀 잘 보이게 확대해 놓을게요. 자, 아까는 글씨를 한 문단씩 수정했다면 이번엔 포인트라는 글씨만 수정을 할 거예요. 따라 타입 툴로 선택하시고 포인트라는 글씨만 블록 지정을 합니다. 자, 글씨의 크기를 32포인트로 줄였으니까 이 위쪽의 글씨 크기를 32를 적고 엔터. 그럼 글씨가 커졌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강자도 블록을 지정해서 강자는 글씨색은 BB0404. 그럼 여기 글씨 색깔을 BB0404로 설정하시고
그 다음 크기는 34포인트. 여기 글씨 크기를 34포인트로 맞추시면 커졌죠. 그 다음 약자를 범위를 잡아서 0027A4. 그럼 여기 글씨 색깔은 0027A4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크기는 22포인트. 여기다 22포인트를 적어요. 확인. 자, 그 다음 요 마지막 줄 쓰임에 따라 글꼴도 변경하세요를 블록 지정해서요. 얘는 나눔 브러쉬 스크립트라는 걸 고른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건 설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설치하셨던 채 있죠? 어떤 채 설치하셨어요? 저는 G마켓 산스채 설치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설치한 글씨체가 있을 거예요. 그거 골라서 그냥 입력해 볼게요. 마음에 들게 됐으면 확인. 이렇게까지 한번 바꿔보세요. 자, 모바일과 PC 모두에서 가독성이 좋은 글꼴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이게 물론 글꼴마다 다른 부분이라 확정되어 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상세 페이지의 설명 문구에서 글씨 크기와 색상은 고객이 구매를 좌우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일반적인 설명에서 글씨 크기는 대략적으로 27포인트 이상으로 설정했을 때 모바일과 PC 모두에서 눈에 무리가 가지 않는 글씨로 보일 거예요. 그리고 타이틀 같은 경우는 커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한 60포인트 정도 준다라는 거고 중간 제목은 한 36포인트 정도를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이대로 줘야 된다는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글씨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모바일에서 손가락으로 확대할 때 보통 3배수씩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3의 배수로 글씨를 맞춰주신다면 아무래도 조금 덜 깨지게 나오겠죠? 그런 내용이고요. 색상을 결정할 때는 보통 채도가 너무 높은 색깔은 원색에 가까워서 눈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빨간색을 쓰더라도 약간 죽은 빨간, 약간 그러니까는 어두운 빨강? 그러니까 약간은 채도가 너무 강한 빨간 말고 약간 색상을 죽인 빨강,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77페이지에 있는 웹 모바일 최적화로 이미지 저장하기를 할 건데요. 요거는 저장 한번 해보고 할까요? 우리 기왕 만들었으니까. 파일에서 저장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 폴더 만든 데 있었죠? 뭐 USB에 저장하실 분은 USB에다가 선택하셔서 저번에 폴더를 포토샵 연습 여기다 저장해야겠다. 자, 이렇게 넣고 글씨 쓰기 연습이라고 저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를 했겠지만, 저번에도 아마 얘기를 했겠지만 PSD 파일 같은 경우는 포토샵 전용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미지가 돼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거를 이미지로 어딘가에 올리고 싶어서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 형식은 그대로, 파일 이름은 그대로 두시고 파일 형식을 JPG로 바꿔서 저장하시면 이건 이제 그림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포토샵으로 저장할 때는 이렇게 PSD로 한번 저장하고 뭐 JPG로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7페이지의 내용은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도매국이라는 곳에서 상품 페이지를 가져와 보셨었죠. 근데 거기 보면은 올리는 사람 맘대로다 보니까 어떤 상품 페이지는 어마어마하게 길고 어떤 상품 페이지는 짤막짤막하게 여러 개가 잘려서 들어가 있는 걸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열 때 짤막짤막한 걸 여러 개 여는 게 속도가 더 빨라요. 긴 거 하나 열리는 것보다. 왜냐하면은 이미지의 용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용량이 큰 이미지 같은 경우는 PC는 모르겠지만 모바일에서 볼 때 적합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긴 이미지로 만약에 제공이 된 이미지를 받았다면 우리가 필요한 만큼 잘라서 뭐 구성을 뭐 바꾼다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걸 보는 게 77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자, 예제를 한번 열어와서 볼게요. 자, 이거 창은 닫고 열기. 자, 이번에는 USB 드라이브에
쇼핑몰 디자인 가이드북 폴더 안에 파트 2 챕터 1에 있는 예제는 섹션 8 슬라이스 이미지라는 이 그림을 가져오래요. 지금 요거는 상세 페이지가 그렇게 긴 편은 아니긴 해요. 근데 몇인지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자, 이미지 사이즈, 이미지 크기로 가보면 얘가 가로는 860이고요. 세로는 4077 픽셀 정도로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옥션이나 G마켓 같은 경우는요. 가로는 860, 세로는 보통 한 2000 픽셀 정도까지로 잘라서 넣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 이미지를 넣을 수가 없다 보니 잘라줘야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이 토막을 빼고 올리고 싶다든지 얘랑 순서를 바꿔서 올리고 싶다든지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 긴 상세 페이지를 잘라야 내가 원하는 대로 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르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화면이 다 보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화면이 다 보이는 상태니까 상관이 없고요. 만약에 돋보기 툴을 따닥해서 화면이 이렇게 덜 보이는 상태라면 손바닥 툴을 더블 클릭하면 화면이 다 보이게 세팅되니까 요것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룰러, 요 자가 나와 있죠? 이 자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자 안쪽에서 끌어서 이렇게 선을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확대하실 땐 컨트롤 플러스가 화면을 확대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우리가 가이드를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러고 이렇게 가이드를 그리실 때는 그림이 이렇게 관통하게 가이드를 놓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림과 그림 사이 공간에서 이렇게 가이드를 끊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끊어서 가이드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제가 토막을 냈는데 지금 아직은 토막을 낸 상태는 아니고 구분을 나눈 게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이거는 보시면서 적당하게 구분을 나눠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영역이 바뀌는 곳마다 구분을 나눠요. 만약 여기도 더 필요할 것 같다 하면 이렇게 더 나누면 되는 거예요. 자, 적당하게 설정을 하셨다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실제로 나눠줘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가이드를 끌어다 놓은 거는 어디를 나누겠다라는 기준을 잡아 놓은 거고 실제 나누실 때는 요 툴박스에선 하나, 둘, 셋, 넷, 5번째 보시면 분할 영역 도구라는 게 있어요. 요게 슬라이스 툴이에요. 분할 영역 도구를 선택하시고 요 위에 보시면 안내선에서 분할 영역 만들기 보이죠? 여기를 누르면 요렇게 일단 조각이 나눠져요. 자, 파일에 보시면 내보내기에 웹용으로 저장 레거시라고 있어요. 요거 좀 적어주세요. 책에는 아마 파일에 세이브 포 웹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버전 차이예요. CS6는 세이브 포 웹이 맞지만 저희는 CC 버전 이후는 내보내기의 웹용으로 저장 레거시로 갑니다. 자, 눌러주세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창이 떠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보이게 할 거니까 손바닥 툴을 따닥 누르면 전체가 다 보이겠죠? 요 분할 영역 선택 도구로 얘네들 모두 선택하고 JPG로 품질은 어느 정도 줄 건지 품질 설정을 해주시고요. 기왕이 고품질로 할까요? 그리고 저장을 하시면 돼요. 저장을 하실 때는 우리 우리 USB에 포토샵 연습이라는 아까 만든 폴더에 저장을 할게요. 여기에 보시면 파일 이름이 슬라이스 JPG로 돼 있고 형식이 이미지 전용으로 돼 있죠. 이대로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무슨 경고 같은 게 뜨고 그냥 확인 누르시면 돼요. 요거는 그럼 저장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제 가서 볼게요. 파일 탐색기에서 아까 USB를 열어서
여기서 아까 포토샵 연습 여기 있다. 포토샵 연습에 가보니까 이미지스라는 폴더가 생겨 있을 거예요. 이 안에 따닥 들어가 보시면 아까 자른 이미지들이 저장돼 있어요. 자, 이렇게 이미지가 저장되는 것까지 확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필요한 이미지만 가져다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얘네들 순서를 바꿔서 올리는 것도 가능하겠죠?